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22년 2월의 시작입니다. 겨울도 이제 끝이 머지 않았군요. 그러면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쿠콘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550억 원이네요. 바로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보이네요. 보유한 자기 주식 26,178주 중에서 7,563주를 71,400원에 처분한다는 내용인데, 처분 목적을 보면 무상증자 단수주를 처분한다고 나와 있죠. 쿠콘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단수주가 발생했었군요.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했는데 각 주주들에게 1주 미만의 주식이 생기게 되었고, 1주 미만의 주식은 지급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발생된 단수주 7,563주를 장내 매도를 통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쭉 나와 있는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공시는 주로 무상신주 취득으로 인해 발생된 공시들이겠죠. 여기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도 3개 보이는데, 각각의 지분 변동 공시인 소유 상황 보고서랑 다르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쪽에 지분 변동 공시를 나타낸 것이죠. 먼저 웹캐시벡터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매매를 통한 지분 변동도 일부 있었지만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인한 이유로 지분 변동이 되었고, 따라서 보유 주식 수와 보유 비율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웹캐시벡터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이기에 웹캐시벡터와 관련된 특수관계자들의 지분 변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잠시 후 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웹캐시벡터는 쿠콘의 최대주주이기에 웹캐시벡터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쿠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을 나타낸 공시입니다. 그리고 장영환 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를 보면 역시 장내 매매를 통한 주식 변동도 일부 있지만 주로 무상증자 신주 취득으로 인해 변동된 공시이고, 장영환 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장영환 씨와 관련된 특수관계자들의 지분 변동이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엄봉성 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도 보면 역시 장내 매매를 통한 주식 변동도 일부 있지만 주로 무상증자 신주 취득으로 인해 변동된 공시이고, 웹캐시벡터 장영환 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와는 다르게 단순 투자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엄봉성 씨 일행은 쿠콘과 관련은 없지만 단순히 투자를 위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웹캐시벡터는 쿠콘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장영환 씨는 쿠콘의 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쿠콘과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 투자가 아니죠. 엄봉성 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도 엄봉성 씨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엄봉성 씨와 관련된 특수관계자들의 지분 변동이 포함되어 있네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지분 공시들을 봤으니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무상증자 공시를 봐볼까요? 기존 쿠콘의 총 주식 수가 807만 7,071주였는데 1주당 0.2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여 201만 4,614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했었네요.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 전문기관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이유였군요. 자기 주식은 제외한 보통주 1주당 0.25주를 발행했으니 무중 이후 총 1,009만 1,685주가 되었습니다. 무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역시 보이죠. 저희 채널에서 무상증자는 꽤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군요. 이렇게 쿠콘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에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들의 지분 변동 공시들이 쭉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권 취득 공시도 2개 보이네요. 그 특허권 취득에서 명칭이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되어 활용될 계획이 보입니다. 쿠콘이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웹캐시벡터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가 있는데 특히 이 공시는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당시 임원이던 장영환 씨가 퇴임했기 때문에 웹캐시벡터의 특수관계인 지분에서 제외되었고, 동시에 KIB 솔루션과 염남순 씨도 특별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장영환 씨가 쿠콘의 임원이었기에 쿠콘 최대주주인 웹캐시벡터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었었고, 장영환 씨가 경영하는 KIB 솔루션도 쿠콘의 특수관계사로 포함, 또 KIB 솔루션의 임원인 염남순 씨도 쿠콘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영환 씨가 쿠콘을 퇴임하면서 모두 웹캐시벡터의 특수관계에서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3페이지로 가보면 또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들의 지분 변동 공시가 쭉 이어지는데, 이러한 지분 변동 공시들은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신규 보고로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쿠콘이 이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었군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상장 시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봐야겠네요. 쿠콘은 공모가 45,000원에 161만 2,319주를 공모주로 총 725억의 공모자금을 조달하며 상장했었네요. 그리고 이러한 공모주에는 구주도 포함되었었습니다. 보시면 석창규, 김종현, 장영환 씨의 보유 주식 총 31만 2,319주를 공모주에 포함시켜 구주 매출을 발생시켰죠.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상장 시 공모가에 처분하며 차익을 챙긴 것입니다. 따라서 쿠콘의 상장 공모주 총 161만 2,319주 중에서 신주로 발행한 것은 130만 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총 모집 금액 725억 중에서 구주 매출 비용을 빼야 하고 또 발행재 비용도 빼야 하니 쿠콘이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575억이죠. 쿠콘은 이렇게 조달한 575억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연구개발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비중이 가장 큰 시설자금 쪽을 먼저 보면 그 중에서도 사업 매입에 큰 돈이 들어가네요. 23년에 집행될 예정이죠. 이렇게 그룹사들이 신사옥에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룹사 중에서도 쿠콘이 가장 큰 투자를 하는군요. 상장 공모자금 250억에 차입금 50억도 활용하여 총 300억을 투자하는 것이 보이죠. 채널에 다뤘던 가비아그룹의 KINX와 비슷하네요. 쿠콘과 KINX 모두 보수적으로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자금 사용 계획도 보면 21년, 22년에는 기존 전산센터에 투자를 하고 23년에는 자체 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하네요.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도 이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이러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봐보면 각 항목들이 목표 시기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음이 보이고 아직 500억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상장 이후 모든 공시를 살펴봤으니 이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 클릭. 쿠콘은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 건물에 입주해 있네요. 따라서 자체 건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 신사옥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나 보군요.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앞서 봤듯 21년 4월에 했습니다. 종속회사는 두 곳으로서 중국과 캄보디아의 규모가 작은 법인들이 있네요. 그 외 출자한 법인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는 핀다 지분도 소량 가지고 있군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은 그룹사들입니다. 서로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개통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얽혀있기 때문에 개통도로 봐도 복잡하죠. 석창규 대표가 웹캐시와 웹캐시벡터의 최대주주이고 웹캐시벡터는 쿠콘 및 여러 기업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 간의 지분을 서로 가지고 있는 형태죠. 따라서 석창규 대표는 웹캐시, 웹캐시벡터, 쿠콘, 비즈플레이를 주축으로 여러 많은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총 주식수를 봐보면 3분기 기준 보통주로만 807만 7,071주로 나와 있으나 이후에 완료된 무상증자가 반영이 안 됐죠. 따라서 현재는 1,007만 3,070주입니다. 이 중 자기 주식은 무상증자 단수주로 인해 증가했지만 이후에 증가분을 처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18,615주로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웹캐시벡터가 쿠콘의 최대주주로 있음이 보이고 웹캐시벡터의 주식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총 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지분율 감소가 보이네요. 그리고 웹캐시도 있고 석창규 대표도 있습니다. 구주 매출로 지분이 감소한 김종현 쿠콘 대표도 보이죠. 전년 대비 쿠콘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봤듯이 장영환 씨의 쌓임으로 인한 특수관계자들의 특별관계 해소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2.31%인 것을 알 수 있죠. 상장도 하고 일부 특수관계인의 특별관계가 해소되면서 지분이 꽤 희석된 것을 알 수 있네요. 자기 주식 매입 등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상장 시 구주 매출을 발생시키며 지분을 줄인 것으로 보아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은 딱히 없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 외 주요 주주를 보면 특수관계가 해소된 장영환 씨 단독 지분이 5.28% 있고 또 장영환 씨가 경영하는 KIB 솔루션이 2.81%가 있네요. 그리고 단순 투자 목적인 엄봉성 및 특수관계인은 7%이지만 엄봉성 씨 단독 지분은 3.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VC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쿠콘도 미상환 매자니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종속회사의 규모가 작으니 연결로 보겠습니다. 자산 쪽을 보면 상장으로 인해 자산 총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자산은 여러 항목으로 존재하는데 먼저 현금성 자산은 대부분 예금으로 있고 기타 금융자산의 증가를 보면 정기예적금으로 거치된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유동과 비유동에 각각 있는데 유동 항목의 증가는 운용자산 상품을 취득했기 때문이고 비유동 항목으로도 운용자산 상품을 신규 취득했네요. 기존 비유동 당기손익 공정가치의 금융자산으로 웹캐시 지분 투자와 저축성 보험 등을 취득한 것도 보이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보면 웹캐시에 출자한 비상장 법인들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웹캐시 네트워크스는 지분을 처분하며 소멸됐고 웹캐시 글로벌은 오히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며 이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증가를 보면 웹캐시 글로벌이 신규 편입된 것이 보이죠. 그 외 다른 출자법인들도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타법인의 20% 미만으로 투자하고 중도에 매매를 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을 손익에 인식시키냐, 손익에 인식시키지 않느냐에 따라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회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20%, 50% 미만으로 투자를 한 타법인은 관계기업으로 분류되고, 관계기업 투자자산은 지분법 손익으로 손익에 영향을 주죠. 앞서 본 쿠콘의 웹캐시 글로벌 지분율이 12%에서 28.75%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던 웹캐시 글로벌이 이제는 관계기업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타법인은 종속회사로 분류되어 연결재 무제표적 성법인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콘의 자산 내역에 각 자산 항목들이 이렇게 나눠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쪽도 봐보면 일단 쿠콘도 차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금융부채의 규모가 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타 금융부채에서는 예수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맡아두는 돈이죠. 계약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법률 상거래 관행상 발행하는 것이므로 쿠콘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수금 부채를 가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앞서 예금으로 거치된 현금성 자산의 상당수가 이렇게 지급을 위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쿠콘은 늘 현금성 자산을 넉넉하게 두고 있어야겠군요. 현금성 자산이 많아 보이겠지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제 자본 쪽도 봐보면 상장으로 신주를 발행했으니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가했네요. 아직 무상증자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자본금은 더 증가하겠고 자본잉여금은 감소되겠습니다. 쿠콘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상당히 넉넉하네요. 재무 상태가 양호하죠. 그러나 자산의 성격을 보면 예수금 지급을 위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많고, 또 그룹사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많고, 앞으로 신사업과 시설투자 등에 추가로 500억도 지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자산이 엄청 넉넉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네요.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은 못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도 한번 봐보면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분류해두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묶어놨네요. 쿠콘의 사업 특성상 비용의 성격별과 기능성 분류간 큰 차이가 없다 보니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묶어서 영업비용으로 두는 것 같네요. 쿠콘이 매출원가가 거의 없는 이익 구조라서 매출원가와 판관비 항목을 묶어놓은 것 같네요. 따라서 매출 발생이 영업이익으로 잘 이어지고 매출 증가가 또 영업이익으로 잘 이어지는 구조 같네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분기 대비 30% 증가했고 이익률도 27%나 되는군요. 쿠콘이 좋은 사업 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으로 고스란히 이어지지는 않네요. 차입금이 거의 없어서 이자 비용은 거의 없지만 앞에서 봤듯이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투자 상품이 많다 보니 그 지분 상품의 가치 변화에 따라 평가이익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평가손실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에 더해져 순이익을 증가시켰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에 더해져서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네요. 또한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지분법 손익도 마이너스죠. 따라서 3분기 실적은 순손실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콘은 사업상 이익 구조가 좋지만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영업 외적인 부분도 현재는 그 규모가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야겠군요.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변화도 그래프로 한번 봐보면 쿠콘은 꾸준히 이익을 내어왔고 또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역시 매출 증가에 따라 좋은 이익률의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커지는 구조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의 금융자산으로 인해 차이가 있죠. 그러나 최근 분기별 실적을 보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게다가 손익으로 인식되는 투자자산 때문에 오히려 순손실로 돌아서기까지 했죠. 쿠콘의 사업 구조는 좋지만 성장해오던 실적은 정체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산으로 인해 순손실까지 보았습니다.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투자자산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쿠콘의 사업이 크게 확대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제 쿠콘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쿠콘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매출 형태를 보면 모두 API 상품인 것을 볼 수 있죠. API는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이므로 쿠콘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식별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쿠콘은 이렇게 은행, 카드사, 증권사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쿠콘으로부터 식별화된 데이터를 받은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죠. 가령 네이버페이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쿠콘으로부터 제공받은 은행 계좌 API, 증권잔고 API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이 제공하는 대출 비교 서비스도 쿠콘으로부터 공급받은 대출 한도 금리 조회 API, 대충 신청 접수 API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쿠콘은 간편대출 서비스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쿠콘의 API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먼트 서비스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쿠콘이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과 실시간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종 API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고객사에 가입을 하거나 이용을 할 때 쿠콘으로부터 제공받은 API를 활용하여 이런 계좌 인증을 하거나 잔액을 조회하거나 ARS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부동산, 자동차 시세 조회 등 쿠콘의 API 상품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네요. 쿠콘은 이러한 200여 개의 API 데이터 상품들을 데이터가 필요한 각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들은 최초의 도입비를 내고 월 기본 수수료를 내고 또 그 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조회할 때마다 추가로 수수료를 내는 형태죠. 만일 쿠콘에게 위임하지 않고 각 기업들이 직접 수집하거나 연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내에서 API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쿠콘에게 많은 고객사들이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을 봐보면 페이먼트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 매출의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 향후 매출 비중에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이먼트 서비스는 금융수수료가 발생할 테니 데이터 서비스의 매출 확대는 쿠콘의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 있겠군요. 쿠콘이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마진이 괜찮았겠네요.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인데 매출이 성장할수록 이익이 좋아지는 형태겠죠. 따라서 쿠콘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데이터가 법제화되고 정식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 보유기관은 마이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중소기업이나 여러 플랫폼 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API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쿠콘에게 API 데이터를 공급받으려는 움직임이 증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설립된 지 꽤 오래된 쿠콘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던 시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 사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미 모든 금융기관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의 신규 진입은 쉽지 않겠고 이 점은 쿠콘에게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겠네요. 또 꾸준히 다양한 핀테크 상품들이 출시됨에 따라서도 쿠콘의 API의 활용 및 고객사는 더욱더 증가해 나가게 되겠고 그로 인해 쿠콘의 실적도 성장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쿠콘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졌고 좋은 이익 구조도 가졌습니다. 추후 신사옥 매입 및 운영비에 500억이 지출되어야 하지만 재무와 이익 구조를 종합해볼 때 그러한 지출이 무리되지는 않아 보이네요.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특히 마이데이터 법제화와 시행에 따라 API 데이터의 사용량과 고객사는 꾸준히 증가되어 갈 테니 쿠콘의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겠네요. 매출이 발생되는 이익 구조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은 쿠콘의 이익 구조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분기별 실적은 정체되어 있고 아직은 영업이익 대비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투자자산들의 손익 규모가 무시할 수준이 안 되므로 이 부분은 당분간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주가가 큰 상승 이후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상장 전 물량의 보호일수 기간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물량은 2년 6개월간 매매될 수 없고 그 외 물량들은 최대 6개월간 보호일수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10월 이후에 모두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물량 차익으로 인한 리스크는 현 시점에서는 꽤 줄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나 만일 분기별 실적의 정체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진다면 아직도 공모가 대비 높은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쿠콘은 데이터 사용이 증가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필수 요소인 API 데이터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의 수요 증가는 쿠콘의 이익 구조를 더욱더 좋게 만들며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겨울은 날씨가 유난히 추운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기업은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선정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